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이론 시험용이에요. 근데 이론 시험용이라 해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뭐 지금이 아직 시기가 빠르니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당연히 좋은데 나중에 아만 봐도 얘는 이해가 안 가. 그때는 정말 좋은 게 시험에서 이 문제가 보이면 그냥 제끼면 돼요. 그죠? 쓸데없이 시간 날릴 필요 없잖아. 이건 딱 보면 무슨 문제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우리 매출 판 지점이 있으니까 얘는 한 개당 2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래야 이익이 나올 거잖아. 팔아야 원가하고 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먼저 선입 선출법을 가지고 볼게요. 자, 선입 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개를 팔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사왔던 1000원치, 그다음 1200원치 이 두 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 둘이가 팔린 거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건 1,400원에 사온 거, 1,600원에 사온 거, 1,800원에 사온 게 남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남아 있다는 것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20개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팔린 거고 이 파란색 쓴 거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은 얘 3,000원이고 하면 4,800원이 되겠죠. 그리고 팔린 거에 대한 원가는 그러면 2,200원이 될 거예요. 얘 둘이가 팔렸다는 거니까 2,200원이겠죠. 그러면 우리 매출액은 4,000원이니까 그럼 4,000원에서 2,200원 빼면 1,800원을 남겼다고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4,000원에 팔았는데 원가 2,200원이면 이익은 1,800원이겠지. 자, 이게 선의선출법이에요. 생각보다 쉽죠? 그죠? 그러면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매번 사올 때마다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작할 때 1,000원이 있었죠. 그 다음은 1,200원에 사온 거예요. 그러면 얘 합이 2,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수량은 20개가 되잖아. 그러면 20개인데 총 가격이 2,200원이면 한 개당 110원이라는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1,400원치 사요. 그러면 3,600원이 되겠죠. 2,200원에 1,400원 더했으니까 그럼 30개가 되고 30개인데 3,600원이면 한 개당 120원의 평균이 나오게 돼요. 다음 또 1,600원치 샀어요. 그러면 5,200원이 되죠. 5,200원이고 40개예요. 그러면 한 개당 130원이라는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냥 5,200원에 40개를 나눈 거예요. 그럼 이때 20개를 팔았다는 것 매출하기 직전 평균 가격인 이 금액의 단가인 재고자산을 20개를 판 거예요. 그러면 팔린 게 2,600원치가 팔렸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 직전 평균 단가 이 130원짜리가 지금 20개 여러분 아이고 빼기 20개가 팔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20개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2,600원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1,800원치를 샀어요. 그러면 4,400원이 되겠네요. 얘는 30개가 되겠죠. 평균은 안 낼게요. 숫자가 안 좋네. 자, 마지막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우리 재고 자산은 얘인 거죠. 지금 2,600원 남아 있는데 1,800원치 샀으니까 4,400원이다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얘가 매출 원가, 팔렸을 때 원가였죠. 그죠? 그러면 4,000 이동평균법은 기말 재고 자산은 4,400원이고 매출 원가는 2,600원인 거예요. 지금 얘 쓴 거. 그럼 이익은 4,000원에 판 거니까 1,400원의 이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은 매번 4월 때마다 평균 내는데 일반적으로는 매출 직전까지 평균 내면 돼요. 사실 매번 하고 있을 필요 없잖아. 이때 쭉 사온 금액 다 합쳐서 평균 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총평균법은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식이에요. 아래쪽에 얘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자, 전부 다 합치면 얼마죠? 3,000원, 6,000원, 7,000원이다. 그죠? 맞나요? 맞죠? 그럼 총 우리가 사온 건 한, 둘, 셋, 넷, 다섯 개. 총 50개 사왔으니까 그러면 7,000원을 50개로 나누면 1,400원이 140원이 되죠.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방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말 재고 자산은 총 50개 중에 20개 팔았으니까 30개 남았죠. 곱하기 개당 140원. 그러면 얘는 4,200원이 되고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가 팔린 게 20개니까 140원짜리가 20개 팔려서 2,800원짜리가 20개 2,800원치가 팔렸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평소에 신경 안 쓰다가 기말에 한 방에 그냥 전체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 단가에다가 남아있는 것 개수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 팔린 것 개수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되는 방식이 총평균법이에요. 그냥 쭉 사왔던 거 적어놓고 총 몇 개인지 한 번에 나눈 거죠. 한 번에 평균 낸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4,200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2,800원 그러면 이익은 1,200원이 이익이 되죠. 그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후입 선출법은 후입 선출법은 보여드리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후입 선출법은 계속 기록법을 쓰면 매출 시점에 얘 두 개가 팔린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 얘 둘이가 팔린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제일 마지막 얘 둘이가 팔렸다고 계산하는 거고 계속기록법은 매출 시점 최근에 산 얘 둘이가 팔렸다는 게 후익선출법이에요. 그럼 그냥 계속기록법이라고 봤을 때 1,600원 그리고 1,400원 얘 둘이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한 시점 최근에 산 게.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1,000원, 1,200원, 1,800원
이렇게 사온 얘네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4,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3,000원이에요. 그럼 얘는 4,000원이고 얘는 3,000원. 그럼 이익은 4,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전체의 계산하는 방법보다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게 이 규칙이에요.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전제 조건에서는 우리는 항상 선이 총후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셔서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총이익은 선입 선출법이 가장 크고 후입 선출법이 가장 작아요. 근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항상 이동평균법이 큰 건 아니고 만약에 매출한 이후에 매입 거래가 없었다면 예를 들면 이 상태였다면 이동평균법을 쓰나 총평균법을 쓰나 서로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돼요. 얘도 아이고, 예. 근데 매출 원가는 반대로 얘가 그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익과 매출 원가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아 있거나 팔린 거잖아. 그럼 기말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 있거나 팔렸거나 얘 둘이는 서로 반비례하겠죠. 얘 둘이 합이 7,000원인 거야, 계속. 그럼 얘가 크면 얘가 작다는 결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원가가 크면 당연히 이익은 낮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규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아는지도 글로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이총후라고 앞 글자에 땄는데 이 순서대로 해서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은 물가가 상승한다면 우리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의선출법이 제일 작아요. 그런데 매출원가는 기말재고자산과 반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후의선출법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크면 법인세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끔 어렵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는 어차피 이익하고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벌면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제가 전제 조건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방금 아는 대로 하면 기말 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반대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그냥 정반대예요. 그럼 두 개를 다 기억할 필요 없이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물가 상승하는 걸 생각하고 얘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표현 중에서 보수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썼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이 보수주의는 뭐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의 진보 보수 그런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 보수가 아니고 얘는 기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안정성. 그럼 이 보수주의는 제가 앞에 표현할 때 자산은 낮게, 부채는 높게, 그리고 수익은 낮게, 그리고 비용은 높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익은 낮게 나오는 게 보수주의겠죠. 그죠? 그럼 왜 이게 보수주의고 안정성이 높은 곳이라고 보냐면, 자, 우리 기분 좋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봉이 1억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1억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세금을 빼고 세후 1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세금은 안 떼고 세전 1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거짓말도 아니고 둘 다 1억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세금 떼고 1억이라고 말하는 여러분하고 세금 떼기 전 1억이라 말하는 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보수주의적으로 더 안정성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업들을 봤을 때 똑같은 이익이 나와 있는 기업이 있다면 보수주의를 더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탄탄한 회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똑같은 기업을 봤는데 둘 다 100억이라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를 따르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돈 더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업의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냐면, 그럼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고 봤을 때 기업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 혹은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물어본다면, 자, 여기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보면 자산은 낮게 보여주는 게 안정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을 낮게 보여주는 얘가 안정성이 높네요. 그리고 이익도 낮게 보여주는 게 안정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안정성이 높네요. 또 비용은 높게 보여주는 게 안정성이 높다 했죠.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 그러면 결론은 물가가 상승할 때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후익선출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선입선출법일 거고, 정반대니까. 그죠? 그럼 일반적인 물가 상승에서는 후익선출법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극심한 진짜 어마어마한 보수주의라는 방법을 쓴다는 걸.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내고 싶어 해서 이거 안 내려고 보수주의를 극심하게 처리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그 평가도가 높아야 되잖아. 근데 외국 회사보다 평가도가 낮은 이유는 이 기업의 재무 구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낮아서 그래요. 외국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잘 안 써요. 그죠? 삼성전자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람 자기 거니까 어차피 배당을 안 해요. 그럼 다른 주주도 등달아 배당을 못 받으니까 배당률이 낮아서 기업 가치가,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고, 근데 재무 구조는 우리나라가 같은 돈이면 탄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이야기했던 걸 다시 생각 한번 하면서 먼저 53페이지로 가서 교재를 정리해 보면,
자, 우리 교재에는 원가 결정하는 방법 적혀 있는데 시험엔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단가 결정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원칙적으로는 개별법이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별법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얘는 좀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물량 흐름의 가정법인 선입선출법을 쓸 건데, 이 선입선출법의 최고의 장점은 실제 원가 흐름하고 우리 물량 흐름하고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그런 장점이 있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기 때문에 기말 재고 자산은 최근에 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사용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려는 성향이 좀 낮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샀던 물건이 싸게 샀겠죠. 싸게 산 게 먼저 팔렸기 때문에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샀던 게 팔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익이 높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선입선출법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익을 과대 계상시킨다는, 옛날에 샀다는 이 재고 자산이 옛날 산 거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도 위배되게 되겠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럼 후위선출법은 정반대니까 장점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막 샀던 게 팔렸다고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최근에 산 비싼 게 우리가 팔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익을 작게 계상하고 세금의 이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 이연은 해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벌었다는 걸.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세금은 뒤로 보내는 게 우리한테는 기회비용이든 뭐든 다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득이라고 다 표현을 해요. 근데 단점은 기말 재고 자산이 옛날에 샀던 게 그대로 계속 기말 재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초는 영원히 기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창고를 안에서부터 물건 쌓오는데 바깥쪽 거부터 쓰게 되면 창고를 다 쓰지 않는 이상은 참 둔 거는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런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의 현재 가치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물량 흐름이 역행한다는 거예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대응 원가는 반대로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3번은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이동평균법은 매번 입고될 때마다, 사올 때마다 새로운 평균 가격을 내어서,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팔기 직전까지의 평균 단가가 팔린 거의 단가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이동평균법이었어요. 그렇죠? 자, 얘는 이 글로는 안 나오니까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총평균법은 다른 거 신경 안 썼죠. 그냥 기말에 한 방에 나 총 몇 개 사왔는지, 총 사오는데 얼마 들었는지 해서 한 번에 그냥 n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총평균법은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에요. 그냥 실제적으로 내가 사온 것 전체 평균을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 가로를 보면 물가 상승할 때에 기말 상품 원가 금액이 선의 총후 순서대로 해서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위선출법, 이 순서대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선의선출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매출 원가는 가장 낮게 나오고 매출 총이익은 높게, 당기순이익은 높게, 현금 유출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기업의 안정성은 낮게, 이런 결론이 도달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말이 지금 이 이야기예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그러면 매출 원가는 전체에서 가장 낮죠. 그리고 또 우리 매출 총이익 당기순이익은 가장 높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도 높고 그리고 안정성은 후입선출법이 가장 높다라고 했죠. 보수주의 적합한 방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이제 얘 왜 표현되어 있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하고 정반대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론용이었어요. 이론. 자, 추정에 의한 방법은 얘는 교재 이것만 적어두세요. 유통업에서 사용을 해요. 유통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내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총 얼마치 있는지 계산하는 건 원활하지가 않겠죠. 매번 사올 때마다 금액이 틀리고 뭐가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계산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률을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자, 간단히 어떤 건지만 제가 개념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중에 ERP 정보관리사 보시면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에는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총 구입한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매출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이때 하게 되면 원가율이 50%죠. 매출 대비.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 매출을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했어요. 기준 매출을.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잔존 매출 가능액은 5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다 팔면 200인데 150만 원치 팔았으면 50만 원 남겠지.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잔존 재고 자산은 원가율이 50%였으니까 25만 원치 남아있다라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가 환원법, 소매제고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이익률을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가율을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매출총이익률법 그리고 소매제고법 얘를 매출가격환원법 혹은 매가환원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가면 콜라나 이런 거는 가격이 안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금액이 좀 틀리다면 무조건 큰 곳에 가는 게 싸요. 콜라는 단돈 10원이라도. 왜 큰 곳에 가면 싸냐면 큰 곳일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브랜드 제품 있죠. 불량식품. 그런 걸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자기 입고되는 가격에 몇 퍼센트 이익률이 붙여서 가격이 포스에 산정이 돼요. 그 방식을 쓰게 되면 단가가 원가가 낮게 사올 수 있는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일반 우리가 하는 콜라 이런 것들의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 편의점이 단돈 1, 20원에도 싼 경우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 것 지금 현재도 유통업 쓰는 곳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통업에서 쓴다. 그 글자 말고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럼 먼저 감모 손실부터 봅시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결산용. 우리 결산 때 쓸 거죠. 기말 결산 때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얼마 발생했느냐, 얘가 정상 감모냐 비정상 감모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라고 될 건데, 자 그럼 이제는 재고자산을 봤을 때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 매출 원가, 이렇게 이제 금액이라고 보면 앞에는 수량이라고 붙인 거고 이번에는 뭐 액이라고 금액이라고만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기할 때에 기말 재고액 여기에다가 여기에 금액을 쓸 건데, 기말 재고액에 그럼 기초 재고액이 1,000원, 단기 매입액이 2,000원이고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액이 1,400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그럼 1,600원치 팔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컴퓨터에 우리 자동 결산을 하면 컴퓨터가 매출 원가 1,600원 대변에 재고자산 1,600원 이렇게 분개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쓰면서 제가 매출 원가 산정하는 거다라고 옆에 표현을 했었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손실과 그리고 비정상 감모 손실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영업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얘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1,000원, 2,000원, 1,400원, 1,400원, 얘는 200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매출 원가만 죄송해요. 매출 원가만 분개를 하면 차변의 매출 원가 1,400원, 대변의 재고자산 1,400원 이렇게 써야 되고, 감모 손실 이거에 대해서도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없어진 만큼 재고자산 200원, 차변의 매출 원가 2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바로 위에 있던 이 분계하고 얘 두 분계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 분계나 여기 아래 있는 이 두 분계 합친 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우리 전산에서는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1,400원 있다라고 얘만 입력해 주면 알아서
이 200원치도 전부 다 이렇게 매출 원가로 분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회계 처리 안 하는지 이해가시죠? 어차피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거든. 그죠?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정상감모 손실이 아닌 비정상감모 손실도 재고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럼 원가성이 없는 얘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항상 자, 얘는 아래에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구분 없이 기말 재고 자산은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얘는 구분 없어요.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비정상 감모 손실을 봤을 때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기말 재고액을 무조건 1,400원치 있으면 1,400원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실제 재고액 써라 그랬잖아. 지금 200원치가 사라진 상황인 거야. 그럼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없어진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무조건 1,400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1,400원 쓰면 얘가 이렇게 붕괴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 생기면 이 회계 처리를 하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동 결산으로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200원 그리고 우리 재고 자산을 쓰면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200원 이렇게 쓰게 되면 컴퓨터는 여기에서 타계정으로 대체 200원을 인식할 거예요. 200원을 지금 예를 걸어주면 다른 계정 과목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200원이 따로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1,400원 우리가 입력을 하면 매출 원가 팔린 거는 1,400원이다 라고 해서 자동 결산을 하면 분계가 차변에 매출 원가 1,400원 대변에 재고 자산 1,400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산할 때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수동 결산으로 재고 자산 감모 손실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려고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보면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감모 손실이 발생하면 그냥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썼다가 정상 감모면 얘를 지우고 매출 원가로 대체한다라고 쓸데없는 분계를 해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이걸 보고 또 고민하실까봐. 얘는 없어진 건 맞으니까 재고자산 일단 지우고 나서 얘 이렇게 넘긴다는 건데 우리는 전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안 써요. 이런 방식을. 자, 다음은 우리 평가 손실을 보면 자, 재고자산 평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가법이라고 했었죠. 이 저가법은 우리가 두 개 중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하는데 낮은 금액 비교하는 게 우리 취득 가액, 장부 가액하고 그리고 우리 공정 가액 혹은 순실현 가능액이나 현행 대체 원가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얘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뺀 게 순실현 가능액이에요.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 1,100원 팔 수 있는데 판매할 때 운반비 내가 200원 부담해야 되면 나의 순실현 가능액은 900원이라고. 그게 순실현 가능액이에요. 내가 판매 가격하고 순실현 가능액은 틀린 거죠. 그죠? 그럼 현행 대체 원가는 원재료의 경우에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재료는 원재료를 판다면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원재료는 얘를 또 사온다면 얼마에 사올 수 있는지, 현행 대체 원가. 얘를 또 사오면 얼마에 사올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이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 취득할 때에 자, 우리가 100만 원에 이걸 취득을 했어요. 그럼 차변에 예를 들어 상품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 X년도 기말 순실현 가능액을 봤더니 얘가 70만 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감모 손실이 아니고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만 원을 인식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상품의 차감 계정으로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그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차감 계정이 짝지가 옆에 보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 오른쪽에 짝지를 찾을 건데 스마트에는 짝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만들어 넣어둬요. 그럼 스마트에서는 얘를 구분을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놓고 상품 평가 충당금, 제품 평가 충당금, 원재료 평가 충당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이라고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 충당금이라고 쳐야 스마트에서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안 하고 앞에 그냥 상품 평가 충당금, 제품 평가 충당금, 원재료 평가 충당금으로 만들어 둘 거예요. 우리 AT 시험에서는. 그럼 이렇게 했다가 X2년도 기말 순실현 가능액이 120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취득원가보다는 높여지면 안 되겠죠.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100만 원으로 평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장부에 7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 회복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 회복시킨다는 건 그냥 얘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차감 계정을 제거하면 딱 100만 원만 남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 쓰면 편리한 게 얘 평가 총담금 한도만큼만 잔액만큼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없어지면 딱 취득원가니까. 그래서 이 방법 쓰면 또 편리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은 재고자산 평가 총담금 30만 원을 제고해 줄 거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다 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계정 과목의 성격은 매출 원가에 가산 포함하는 성격이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이에요. 비용에서 줄이는 거지 얘가 돌아왔다고 해서 수익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성격을 아는지도 이론에서 나올 거예요. 이론에서 얘 성격들. 사실 이 분계는 크게 전에도 아마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게 결산자료 입력에 30만 원 쓰고 전표 초과하면 이 분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분계는 여러분들이 다 안 할 거라는 거야.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평가 손실 적혀 있는 데다가 30만 원 쓰면 끝이니까. 그럼 우리 계산자료 입력할 때 편리함 생각해 보면 이게 분계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론에서 성격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감모손실은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 포함,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데 얘가 돌아와도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다. 얘는 수익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 시작할게요.